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실은 사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고. 사실 저도 소 잃고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뒷베란다에서 한번 낙상을 해서 발가락이 한번 부러진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안 되겠다, 미끄러지 않는 바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노년내과 교수님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때는 제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 나이로 곧 70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셔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고요. 또 저희 할아버지는 28년생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가에 사시긴 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언제쯤 시설로 가셔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대한민국이 원래는 26년도를 예상했었는데 훨씬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제 20%를 넘어선 것인데요. 결국에는 노년층의 주거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은퇴하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자신도 나이 들어서 과연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하는 걱정들 다들 하고 계실 건데요. 정말 고층 아파트 지금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이런 아파트 문화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진행되거나 노쇠가 진행되면 시설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손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생각해 보신 분입니다. 노년층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또 취재하고 글 써오신 김경인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쓴 저자 김경인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경관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해오다가 그 후에 이제 경관과 공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서 또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 대표적으로 이 이전에 이제 저서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인데요. 그게 이제 학교 공간을 바꿨더니 아이들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화장실을 바꾸니까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라든지 그래서 아이들 공간, 청년 공간, 청년에는 이제 그 창업 공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공 시설들, 이제 어르신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그 외에도 이제 공공 시설들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어느덧 나이가 든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제가 나이가 50이 다 됐더라고요. 이제는 요즘에 50은 근데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전혀 안 했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제가 노인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인지건강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좀 더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이라는 이제 과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3년 정도 해오던 중에 서울시 강동구의 도시경관 총괄 기획과 이게 이제 민간 전문가 제도예요. 이제 강동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50플러스 센터, 장애인 복지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접하면서 그때 이제 가까이서 노인들을 뵙게 된 거죠.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좀 놀랐던 게 노인의학이나 또 노인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노화에 의해서 신체 및 인지 기능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의 이동 또는 공간의 사용 또는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에 대해서 제가 사실 솔직히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어르신들을 많이 지켜보셨네요.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인지건강 디자인을 할 때 주변에 사실 치매 어르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인터뷰를 했고 치매 이제 경도인지 장애 0.5, 1, 1.5, 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뒤따라서 추적 관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지 아파트가 영구임대 아파트였는데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65세 이상이 약 한 50%가 넘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디에 모여 있는지, 뭐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관찰을 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또 제가 느꼈던 점이 발로 뛰는 분이다.
그러니까 직접 사진을 찍으시고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시고 또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도 하시고 사실은 저는 방구석 연구자여서 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거든요. 의료나 복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된다고 하면은 그 공간이 작동하는 논리 또는 설계되는 논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노인의학자로서 느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실은 뭐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죠. 젊은 개발자가 디자인하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개발자가 편한 인터페이스로 디자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어르신들의 반응 속도라든지 감각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얻게 되는 피드백이라든지 또는 주는 감각들 그 다음에 우리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진료실에 갇혀 있다 보니 일본에 가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고 올 수도 없고 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제 간접 체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관심 가지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단 집값이 비싸고요. 그래서 너도나도 일단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게 일단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찍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층 아파트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리고 지금도 말하자면 뭐 2000년대 스타일로 지난 한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그런 타워형 디자인으로 계속 그냥 이제 정말 때려 짓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 두 가지 문제가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열섬 현상과 함께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면 도심에서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게 지옥 같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간혹 이제 강창희 대표님이 은퇴와 관련된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고대 광실 크고 높은 이제 그런 집을 짓고 살면은 나중에 내가 노쇠해지고 또는 내가 독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좀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고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살고 싶은 형태의 주거와 그다음 미래에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보다 환경이 더 척박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의 사이에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전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옥에서 네. 기와집인가요? 그렇죠. 전주는 이제 초가집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연배가 아직 죄송합니다. 초가집 연배는 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좀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2층 집 이제 양옥이라고 하잖아. 2층 양옥집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전주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교토로 갔는데 교토는 거의 이제 단층이잖아요. 단층 아니면 2층 정도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스케일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귀국해가지고 아파트라는 데서 살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레벨이 적응이 안 돼. 층수가. 네, 그렇네요. 여태까지는 2층 이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막 10층 이런 데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주거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심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심의위원으로. 용인에서 굉장히 많은 건축심의위원을 했었어요. 근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이제 15층 그러다가 20층 이제 막 35층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저기 사람 살만한가? 이제 좋아서 그런 데를 살고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경관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심리를 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그 각도가 있는데요. 이제 부각이라는 게 있고 안각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적으로 안각, 산이 위로 보일 때, 위에 보일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호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부각 그런 공간에 있을 때에는 잠시 있는 건 괜찮은데 그게 지속적인 삶은 불안하다. 불안감을 느끼는 각도가 또 있어요. 저도 저층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뭐 중층에 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5, 6층 정도?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괜찮고 엘리베이터가 혼잡한 시간에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고 자동차에 갔다 와야 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11층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한 5년쯤 전에.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나가려면 약간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저층에서는 그냥 나가는데 고층에서는 나가려면 큰 마음을 먹고 일을 합쳐요.
쓰레기도 버리고 마트도 가고 자동차 시동도 걸고 온다. 뭐 이렇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집 밖으로 자꾸 나가야 또 신체 활동이 되고 좋은 법인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정말 초고령자가 제가 만약에 되었을 때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을까? 정말 확신이 없어요. 아, 그거는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고령자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신체, 네. 정서, 사회교류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회교류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면 고립 내지는 네.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되면 이제 고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교류를 권하는데 층이 높을수록 이 교류가 줄어들고 안 하려고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군요. 예,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 경험한 예, 맞아요. 그치. 엘리베이터에서 멀수록 네. 그다음에 층이 높을수록 네. 그런 교류가 적어진다. 이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층에 사는 아이하고 저층에 사는 아이하고 네. 친구라든지 네. 인간관계가 네.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인데 4층에 사세요. 그러면 이제 와상, 침상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의학적인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꺼내서 나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간호까지는 가능한데 119 또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벽돌 빌라들은 대부분 유니버설 디자인은커녕 정말 굉장히 좀 이게 높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좀 규정에 안 맞는 그런 계단일 수 있죠. 계단의 이 높이와 이 발이 닿는 면적, 수직과 수평 부분에 이제 명칭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규정을 준수하고 만들면 그래도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주거 환경들이 초고령자가 되었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들 다 컨센서스가 생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한국 노년의 주거 환경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60% 네.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령자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네. 꼼꼼히 보면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미끄러졌어요, 욕실에서. 낙상이군요. 낙상까지는 아닌데 네.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내가 이러다가는 좀 있으면 낙상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욕실을 고쳐야 되나? 이제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바닥에다가 이제 네. 타일을 붙이고 붙이는 시트지. 거 있어요. 네, 시트지. 밀리지 않게. 네. 저희 부모님 댁에도 제가 부모님이 한 55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거를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게 낙상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저도 네. 55세에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트지 바르고 신발을 바꾸고 기저면이 좀 잘 돼 있는 접지력이 좋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신발로 바꾸고 몇 가지 이제 했죠. 네. 세면대 같은 것도 동글동글한 걸로 좀 바꾸고. 그죠. 낙상하면은 이제 모서리에 꽝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이 들면 어디서 살지? 거기에 이제 질문이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네. 이제 제 문제가 예. 된 거죠. 실버타운 갈까? 밥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가봤어요, 실버타운을. 저도 실버타운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인학 배울 때 정말 뭐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다 견학을 갔죠. 그러니까 요양원, 요양병원은 이제 다른 거 연구할 때는 갔었는데 네. 실버타운, 요즘 네. 다들 실버타운 얘기하시니까 네. 어디서 살지 하면 첫 번째로 실버타운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실버타운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책에다가도 이렇게 썼는데 거기 사는 어르신도 80 넘어서 오라고, 오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버타운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살으려면,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하려면 네. 아팠을 때 사회적 비용들이 이제 네.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나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의료 비용이 있고 또 돌봄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들어가고. 네. 한국은행의 이제 자료를 보면 월 370만 원 정도가 지금 물가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이죠.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 포괄 케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케이스 매니저가 있고 댁에 계시면 서비스를 이제 분배를 해드리는 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할 정도의 국력을 축적하지 못했고 한마디로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댁에서는 헬스케어 시설만큼 갖춰놓고 간병인을 쓰고 다음에 생활비를 쓰고 의료비를 쓰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설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 거죠. 시설로 입소를 하면은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님이 간병인으로 직접 요양원에 취재를 해서 쓰신 7부작인가 된 게 시리즈 기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공동간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의 그냥 기저귀 가는 시간에 기저귀 착착착착 그러니까 1번 환자, 2번 환자 쫙 갈고 그 다음에 방치하였다가 또 식사 쫙 드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공장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인실 거기다가 사람도 공동간병 이러니까 이제 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집에서 버티거나 실버타운 가거나 아니면은 시설 네. 그밖에 답이 없는데 사실은 저 같은 젊은 사람이 봤을 때도 저도 이제 실버타운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내가 여기에 갇히게 되었을 때 나의 신체와 인지 활동과 사회 활동이 잘 유지가 되면서 내가 활력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본 시설들을 봤어요. 네. 아까 그 커뮤니티 케어 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커뮤니티 케어만 보시면 안 될 게 커뮤니티 케어가 왜 나왔는지 일본도 이제 인구 구조 자체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대로는 이 비용을 도저히 국가가 부담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 10년 전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주택이라든지 노인 주거환경 개선. 아,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지자체가 돈 대주는 거요. 네. 그거를 한다든지 네. 가급적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고 그 중에 네.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예요. 그렇죠. 일본은 사실 네.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신체 인지 기능 이쪽에서도 기술 관료들이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노쇠를 예방하자, 그 다음에 돌봄을 예방하자. 이제 박사님께서 보셨던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단계들이 있고 또 노쇠가 진행한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별로 해줘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고 뭐 케어 푸드 이쪽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사회에서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결과보다는 네. 그걸 왜 했는지에 네.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초고령사에 들어가는데 네. 너무 크게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한다. 그 다음에 실버타운 어떻게 해줄까. 이것만 거의 논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고령화는 진행이 된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요 담론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제 실망을 많이 하는 게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가 된다. 네. 간병인을 수입하자. 뭐 이런 1차원적인 사고 방식. 네. 우리나라는 공청회나 또는 뭐 사업 이런 걸 봐도 약간 정말 단타스럽게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의 가동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다음에 뭐 사이니지의 폰트를 더 촌스럽고 크게 바꾼다. 뭐 이런 장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것들만 나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자본의 힘이 있는 기업들 이런 데서도 실버타운을 짓거나 분양을 하거나 또는 뭐 요양시설을 짓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제 이런 데는 많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싶은 데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양원에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버타운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늦게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가고 일단은 집에서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강가도 걷고 하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이제 AIP 얘기를 해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어떻게 잘 살지 아까 말씀 주신 일본에서의 굉장히 다단계 이게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이 사람의 상태에 맞게 맞춰질 수 있는 형태의 주거 형태나 사람의 이제 결국 기능이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은행 업무가 보기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밥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더 진행되면 씻기가 어렵고 옷 입기가 어렵고 그다음 혼자 못 떠먹고 그다음 혼자 이제 소대변 가리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둘 다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WHO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내재적 역량, 내재 역량, 나의 내부 기능. 예를 들어서 저는 고도근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경이라는 환경의 힘이 더해지게 되면은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이빨이 빠지는 분한테는 주거를 요만큼 개선해주면 이분은 요만큼 개선된 안경 역할을 하는 그 주거 시설 덕에 결국에는 시설화가 되지 않고 인지 사회 활동, 신체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노쇠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난 20년 동안 깨달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걸 안 하고 결과값만 가지고 발표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책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일본에 가서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가서 봤더니 약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요. 밥도 자기가 받아다 먹게 하거나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받아오게끔 하고 가급적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옆에서 보시는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면서 떨어뜨릴지 안 떨어뜨릴지 이것만 보면서 봐주시는 그런 형태로 자립을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병동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어떻게 하루에 3끼를 다 해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요리가 굉장히 다양한 근육을 쓰는, 그 다음에 머리도 쓰고, 네, 그래서 요리가 꼭 3끼가 아니더라도 한 끼는 해먹고 한 끼는 나가서 사 먹더라도 내가 살던 곳에서 살면서 최대한 해야 연습을 되겠다. 계속 해야 돼요. 네. 선진국에 저도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견학을 많이 이제 가보고 실제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은 그 기능을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서 개선시키고, 선진국에는 또 아급성기 시설이라고 해서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전에 어르신들은 사실은 기능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이 아급성기 시설에서 재활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댁과 비슷한 환경을 해놓고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일을 이제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정말 빡세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강도 높은 인지 및 신체 활동을 데이케어 센터에서 하루에 뭐 4시간, 6시간씩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전후 비교를 신체 기능 표 같은 걸 보면 그냥 두면은 이분은 그냥 곧 와상으로 가시겠다 이런 분들인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경과된 다음에 잘 걸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머리도 총명해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돌봄 자체가 이제 약간 관리의 대상이고 원가를 줄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효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효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효 문화가 이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해드리는 게 이제 효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돌봐주는 거, 케어하는 거, 이거를 간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편안하면은 결국에 사람이 기능이 쇠퇴하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가속 치매, 가속 노쇠가 오는 건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시설화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편안한 거를 좀 중시하는 문화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 입장에서도 봤을 때 시설이 돌봄이 제가 돌봄보다 좀 돈이 우리나라는 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AIP, 댁에서 계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요양원에 계시면 하루에 뭐 $1,000씩 들거든요. 100만 원 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장기요양보험 되면은 80%까지 나라가 대주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내시는 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또 시설화가 뭐 사회적 입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시설로 가시는데, 그 일본에서 보신 거는 다인실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다인실이 있었대요. 그런데 1990년에 1인실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이제 1인실을 도입을 했다가 2003년에 그 1인실 의무화를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정말 선진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도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면적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1인당 그 점유 바닥 면적 비교를 해서. 저도 사실 교수실이 2인실이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저는 이제 평생 2인실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다른 해외의 기관들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1인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교수실을 잘게 쪼개서 1인실을 주면 거기서 잠도 자고 편하게 좀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원도 사실 종합병원 가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인실이 기본이었죠. 그 다음에 4인실, 2인실, 그다음 1인실은 뭐 거의 특실처럼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만 갈 수 있고. 근데 1인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어지는 1인실 면적을 2개로 나눠도 돼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소모성 공간들이 많이 있는 1인실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의 1인실을 보니까 침대 하나에 화장실 딱 아주 작게 콤팩트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치매가 오시게 되면 선망도 잘 오고, 그 다음에 또 정신행동 증상, BPSD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또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창가에 있는 분은 좀 덜 생기고, 안쪽에 있는 분은 더 잘 생기고, 그리고 다인실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놓고 진료를 해보면 밤사이에 한 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들도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안 좋아지시면서 액팅아웃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뭐 소리를 내신다거나 지르시거나 나오려고 하시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법이 그렇게 다인실에서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될 것 같으면 약을 써서 재워드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묻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설 또는 뭐 요양병원에서 보면은 해외에 비해서 실제로 이런 향정신
이런 약물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또 약을 사용해서 재우게 되면 또 신체와 인지 기능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는 과정을 가속시키되 본인의 삶의 질은 없고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 그냥 정말 손발 묶이고 콧줄로 밥 받아먹는 이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개인을 한 명의 사람으로 또 인격체로 충분히 존중해 주기 어려워하고, 그런 거가 이제 사치인 나라이며, 또는 비용을 쓴다거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까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철학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설계하시는 분들이, 네. 내지는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노인 그러면 이게 이분들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존엄하게 살 만한 그런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 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요양원 가면 그냥 환자예요. 근데 삶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3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왜 그때 3개월 만에 돌아가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6인실 병동에 커튼만 이렇게 있고, 창문은 저기 멀리 있고, 식사도 다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 일률적이잖아요. 그리고 누워 있어야지 되고. 그렇죠. 계속 누워 있어야죠. 못 네.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걷기가 되게 중요한데, 눕혀놓으니까 당연히 근육이 빠지고 인지가 쇠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병원을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한다. 저는 이제 연령 친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빛도 잘 들어야 되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조용하게 밤을 지내실 수가 있어야 되며, 또 밤에는 좀 어두워야 되고, 침대도 좀 낮아야 되고, 화장실도 안전해야 되고,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할 만한 뭐 다른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건 다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낙상은 큰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낙상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선망이 안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물도 마시고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수면도 잘 취하셔야 되고, 모든 상태가 좋으면 낙상이 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결국에 어르신들은 신체 인지, 사회활동 잘 자고 잘 먹고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드려야지 낙상도 예방되고 선망도 예방되고 집에도 빨리 가고 욕창도 안 생기고 다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선진국은 다 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간호사 한 분이 많은 환자를 봐야 됩니다. 다인실에 또 봐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 꽂고 팔다리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팔다리 묶고 소변줄 꽂으면 욕창도 잘 생기죠.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변 보면은 또 상처는 더 나빠지죠. 소대변 보니까. 그리고 누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흡인성 폐렴도 잘 생겨요. 근육 빠지고.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급성기 병원부터 시작해서 시설, 요양병원 다 보면은 비슷한 컨셉 자체나 철학이, 이 어르신들이 빨리 잘 돼서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관리해서 돌아가시는 과정이다. 너무 이렇게 저도 그 말씀 공감하는데 참 네. 표현이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일본에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다인실로 있을 때 필요한 간호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는 똑같대요. 근데 그거를 소규모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특히 2인 1조로 나눠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명이 관리를 해야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든지, 그런 사이에 또 다른 분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유니트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그 유니트를 몇 개를 하는 게 적정한지 그거를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트 한 개에는 1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유니트가 2개가 한 조예요. 20명이 한 조예요. 밤 같은 때 이제 반드시 2명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최소한 2명은 있도록. 그 유니트가 3개가 안 되도록 하고, 홀수가 안 되도록 하고, 이런 것까지 시간대로 다 촘촘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티어의 서비스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신칸이라는 모델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폐교 같은 데를 인수해가지고 케어홈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잡쉐어링처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8시간만 일하시는 간병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직표를 기묘하게 짜가지고 어찌 보면은 돌봄이라는 게 하나의 내수를 좀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서 지역 고용도 일으키고 주거가 애매한 어르신들을 또 케어를 해드리고, 양쪽이 이제 맞는 거죠. 최근에는 치매 어르신이 돌봄에 참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일본은 후기 고령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75세 이상의 인구도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입소를 안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밀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경도인지 장애 정도는 단순 노무나 안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문제만 일으키고 더 악화가 돼서 이분들을 묶어가지고 편의점에서 3인 1조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다. 인지기능이 좋아지죠. 예. 제 환자분들 중에도 어르신 그 시니어 근로 하시면서 인지기능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실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돈을 받잖아요. 네. 원래는 돌봄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요양시설에 있을 때 돈을 내주니까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처음에 했다가 이제 나가서 일해서 돈 받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가서 일하고 돈 받고 그걸로 밥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책 쓰면서 이제 봤던 논문인데 은퇴 시기를 늦추면 치매가 덜 온다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계속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GDP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네.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머리 계속 쓰고 몸 쓰면 사실 녹이 잘 안 쓸거든요. 네덜란드의 네. 호그백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목수였다 그러면 나가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걸 하도록 주는 거죠. 그분이 원래 하셨던 일을 계속 하게끔 해주는데 저희는 계속 이제 치매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 이해를 같은 데 했습니다. 가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데이케어 센터는 노치원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아니 이제 치매이신 네. 분들을 약간 경도인지 장애부터 네.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의자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데이케어 센터는 조금 그래서 너무 이게 놀래가. 추천드리지 않고 근데 아니. 잘하시는 데도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데는 네. 굉장히 이제 또 빡센 인지 및 사회활동 및 신체활동을 또 하시는 데도 있는데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서 또 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앉아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다양한 티어의 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삶을 사는 게 정말 말씀하신 목수일을 한다거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저 같으면 달리기를 하고 글을 쓰고 또 환자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삶에 대해서 별로 그 생각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관리의 대상? 그러니까 피동적인 존재 저는 이제 객체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곳이 선순환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사는 곳이 악순환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거주 환경이나 또 돌봄 시설 이런 데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일단은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 당연히 댁에서 일단 오래 사시고 싶으신 거는 저와 함께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고 실버타운 갔다 온 이후로 네. 마음을 확실히 굳혔어요. 네. 에이징 인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고 걸어 다녀요. 최대한 그 BMW로. 일단 차를 팔았다. 댁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퍼실리티, 시설. 지금 사는 집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네. 일단은 이제 욕실은 좀 개조를 했으니까. 말씀하신 둥글리고 네. 바닥 처리하고. 예. 근데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실은 사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고. 사실 저도 소 잃고인데 저희 어머니가 뒷베란다에서 한번 낙상을 해서 발가락이 한번 부러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안 되겠다. 미끄러지 않는 그 바닥을 해야 되겠다. 그때도 제가 좀 어릴 때여가지고 지금보다 10년도 더 된 시점인데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노년내과 교수님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때는 제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 노인의학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일단 미끄러질 만한 데는 다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타일로 된 거. 바닥이 요새는 대리석 타일로 쫙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는 거를 뭐 덧신에 이렇게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그냥 양말 신고 그냥 다니시다가는 정말 대리석은 타일보다 더한 사고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등 같은 것도 전부 이게 따뜻한 등이에요. 백열등을 쓰다가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LED 전구색으로 바꿨어요. 저도 전구색 좋아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전구색으로 하셔야지 돼요. 근데 어두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밝게. 그러니까 원래 거실에 쓰는 예를 들면 60W짜리다. 그럼 좀 더 밝은 거 아니면 다마수가 더 많은 거. 어르신들은 사실 시각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망막 기능이나 이게 좀 떨어져서 혈액
혈액순환이 안 좋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센서 성능이 그냥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책도 잘 못 보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밝으셔야지 잘 이제 견디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네. 되게 편안함을 주는 게 이제 전구색이군요. 예, 전구색이에요. 만약에 집에다가 이제 형광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형광등이 아니고 그 LED 6500K 예, 그 주광색이라고 예, 하는. 그죠. 색온도 네, 높은 네. 6500 켈빈 그걸 쓰시면 늘 각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예전에는 제가 전구색을 너무 좋아해서 전구색을 다 쓰다가 저도 좀 공부하는 일을 하고 아들도 공부하고 와이프도 공부하는 일을 하니까 이번에 이사 올 때는 주광색으로 바꾸긴 했거든요. 전구색으로 돌려야 될까요? 그럼요. 어, 예를 들면 공부하는 방 같은 경우는 네. 별도로 스탠드를 하나 더 쓰거나 주광색으로. 예, 다른 방법은 이제 스마트 조명이라고 요즘 나오잖아요. 요새 색온도 조절하는 예, 가능한 색온도 것도 하고 밝게 하고 조절하는 네. 게 있어요. 네. 제가 전등 업체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네. 약간 색온도 낮은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네. 데이터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거는 정말 뭐 어르신들이 쓰기에 네. 좋은 조명, 그다음에 천,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리고 재료, 나무 마감재가 좋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오늘 오신 김에. 그리고 네. 여기 네. 탁자에 혹시 유리 깔려 있으면 그건 네. 반드시 없애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름에는 여기가 닿아서 온도가 직접 전달이 돼서 체온이 떨어져서 안 좋고요. 또 하나는 빛이 반사가 돼서 눈에 안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팁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베이비 부머 분들 정도 연배의 분들께서 집에 약간의 수정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수정을 하시면 좀 좋겠네요. 아직 노쇠하지 않은 분들. 그렇죠. 노쇠하기 전에 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그쵸. 하는 게 좋고, 채광의 면적 규정도 있다고. 예, 거실하고 이제 방하고 예를 네. 들면 뭐 10분의 1 이상, 7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식탁이 네모난 식탁이었어요. 네. 근데 이 모서리에 계속 허벅지 있는 데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들이 애 다칠까봐 다 모서리도 감싸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똑같죠. 네, 똑같죠.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되는데 옛날 있었던 그대로 20년 전에 샀던 식탁 그대로 쓰면 다칠 확률이 높은 거죠. 문 손잡이 있잖아요. 네. 손잡이도 동그란 손잡이가 네. 안 좋습니다. 제가 그거 네. 사실은 저희 병원에 지적했었어요. 방화문에 손잡이는 동그란 거면 안 되거든요. 네. 악력이 필요하고 고장나면 안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바꿔야 된다. 이거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아직까지 안 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제 미는 거 말고 레바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나오는. 레바로 네. 돼 있는 거. 이게 갇혀요 안에서. 네. 특히 화장실에서 갇히면. 화장실은 혼자 들어갔다 갇힐 수 있어요. 네. 근데 식구들이 없을 때 핸드폰 안 가지고 들어갔을 때 네.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불을 다 끄은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잖아요. 깜깜할 때. 저희 형님이 일어나셔서 가시다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이쪽 한쪽을 완전히 멍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등을 쓰셔라. 원래는 이제 센서등을 쓰시면 좋죠. 근데 집안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등을 취침등 있거든. 무드등 같은 거. 그거를 침대에서 안 보이는 쪽에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을 많이 가시고 정말 많이 가시는데 화장실 가셨다 오시는 과정에서 이 고관절골절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이동식 변기를 쓰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가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굉장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경로를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그래서 추천을 스위치 드립니다. 있는 데다가 야광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네요. 현관. 네. 현관에 이제 신발 신는 곳에 보조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보조 의자 이거 얘기 좀 저희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의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곳이나 뭐 어디에도 의자가 굉장히 인색하죠. 인색하죠. 버스 기다리는데도 부족하고 지하철역도 사람들 한꺼번에 많이 서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 의자 부족하고 심지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의자 없는 객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그거야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출근하는 역이 전철역으로 한정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2.1km에 집에서부터 출근하는 거리가. 거기에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100m를 못 가세요. 그래서 적어도 100m 아니면 뭐 50에 하나씩이라든지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의자가 없어요. 의자에 정말 인색합니다. 네.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오래 못 걷고 또 쉬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냥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분도 있고
있고 다리 혈관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한 번에 오래 못 걷고 쉬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배려가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거를 잘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뒤따라 다니다가 알았어요. 가시다가 쉬고 가시다가 쉬고. 네. 그래서 이런 어르신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공무원들은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휠체어 타고 정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그죠. 지금 도시가 이런 건물들이 진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배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런 실험들을 좀 해봤는데 제가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다녀보는 거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이동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뭐 저기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려면 뭐 몇백 미터가 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집에 못 찾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요새 아파트가 다 똑같아가지고 네. 집을 못 찾아가세요. 못 찾아가죠. 입구가 다 똑같으니까 네. 한 동에 입구가 뭐 한 4개씩 있다거나 앞동도 똑같다거나 그러면 집을 못 찾아가셔가지고 다른 동으로 가시거나 다른 입구로 가시거나 이러시는데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기억도 있지만 또 시각적으로 동호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상단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아파트에. 근데 그걸 좀 낮은 위치에 표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안내판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엣지 있다. 그래서 명암도 작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 책도 사실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들한테 잘 띄라고. 네. 글씨를 크게 하거나 그 위치를 내리거나 색차를 대비를 많이 주거나 색 같은 경우도 이제 파란색을 인지를 할 때 검정색으로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체 황변에 따라서 그런 색에 대한 영향 때문에 써야 될 색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색채 유니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색을 가지고 구별을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표시로 구별을 한다든지 신호등 같은 경우도 빨간 파랑이 있잖아요. 빨간 녹색이요. 이것도 정록생명인 경우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걸어가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죠. 결국에 감각과 인지, 신체를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환경들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가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어린이가 거의 없는 단지가 있어요. 연령층이 높아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3, 4개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떤 어르신은 벽 보고 앉아 계세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3세대 놀이터 같은 거. 공간이 없다. 네. 있을 곳이 없다. 네. 참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걸어 다녀 보면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는 있을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운이 좋으면 도서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도 카페에 가셔서 돈을 지불할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집에서 커피를 타와가지고 밖에 와서 마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밖에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마실 데가 없죠. 의자도 없고. 약간 주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왜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시골 가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한국은행 보고서의 경우에도 한국에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서울집 팔고 시골로 갈 거니까 서울 집값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집 지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서울에 또는 도시에 이제 누릴 것도 많고 병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도농간에 어디에 사는 게 조금 더 뭐 좋을 수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세요. 저희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서 살자 이렇게 은퇴하면 둘 간에도 의견이 달라요. 저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고 남편은 지방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이건 어디가 좋냐라는 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비용이 비싸고 이웃 간에 좀 단절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환경은 좋고 비용도 싸고 그렇지만 또 의료시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 네. 만약에 농촌에 가서 사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라이프 사이클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농촌에 사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의료의 힘이 필요할 때 돌아오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농촌이라기보다는 좀 지방에 가서 살으려면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케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프면 그 지역의 어느 병원
그다음에 좀 더 광역권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주거단지가 있어요. 주거단지라기보다는 제 책에 소개된 와지마 가브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가운데가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빈집과 빈터에다가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규모하고 비슷하게 지어서 커뮤니티 시설을 분산을 해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데이케어도 들어가고 레스토랑도 있고 온천도 있고 헬스 하는 시설도 있고 공유 주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들은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떨어진 예를 들면 한 300m 이 정도 거리에 고령자 주택, 장애인 주택 이런 주택이 분산 배치돼 있어요. 다양한 티어가 네, 그렇죠. 이렇게 쫙 수평적으로. 네. 그리고 존재하는 주민들하고 네. 같이 섞여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령자 주택인지 장애인 주택인지 분간이 안 되고 옛날부터 있었던 주택처럼 그 규모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지시설 또는 돌봄시설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좀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쵸.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녹아 들어간 거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종사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돌봄을 그리고 이 돌봄과 다양한 돌봄 예방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내수 또는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외국인도 가서 머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잠깐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섞이는 거를 그렇게 섞였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좀 보면은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고령자 주택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이에요. 너무 좋다. 네. 아마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제 보시는 우리나라의 나이 들고 있는 또는 나이 들어가는 분들께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면 좋겠습니까? 좀 정리를 요약을 하면요. 네,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했어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던 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도시에 살다가 나 너무 힘들다. 농촌이 그립다. 내 원래 살던 고향이 그립다.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 권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건강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나눴던 그 네. 관점. 네, 관점이. 그래서 가져야 될 이런 시설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철학이 돌봄이 아니라 자립이다. 그리고 노인 따로가 아니라 공존이고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고 자꾸 뭔가 자동적으로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접근하는 게 시설이에요. 고령자 노인 주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설로 말씀을 하세요. 시설 관점이죠. 네, 시설 관점이에요. 근데 모든 게 주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노인마저도 그분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픈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이다. 특별하지 않고 일상이다. 평범하다. 이런 철학이 좀 기반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노인 친화 주거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이제 뭐 개인이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항목을 몇 개 정해서 최소 이 정도는 해주고 그 돈은 상한선 얼마? 요걸 해주면 노인 주거 환경 정도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짓는 데에는 턱을 없앤다든지 입구나 뭐 베란다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없앨 수 있는 어쨌든 노인에 맞는 주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대 공존이에요. 지금까지 노인 따로 하니까 서로가 노인 혐오까지 강고 얼마 전 아파트에서 재건축하는데 데이케어 시설을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들어가서 그냥 의무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거든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좀 아팠어요. 그럼 여기 시설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하고도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친화 도시. 우리가 길에서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벤치 얘기 말씀드렸고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도 놀이터나 이런 데도 노인이 갈 수 있는 겸용 시설을 노인만 이건 아니고요. 겸용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있잖아요. 강동에다 지금 이제 많이 해놨는데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1층을 오픈을 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대를 구분하지 말고.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령 친화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령 친화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죠.
유니버설 네, 해야 네. 되죠.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어요. 그들도 실버타운 이렇게 해서 하다가 옛날에 다 예, 해봤죠. 저희 같은 실버타운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하다가 지금은 그 동네에서 모여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1인 주거가 많이 이제 독거노인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모여 살고 개인 생활 공간도 보장되면서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동 생활 공간도 있는 그런 구조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이런 형태의 공동체 좋은 주거가 네. 생기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연령뿐만이 아니고 장애까지 다 커버를 네, 해서 네. 모여서 사는, 어울림을 철학으로 하는 공동체 주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인 작가님과 함께 노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또 대책 없이 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여러 위원회나 정부 회의에서 참여했을 때 느꼈던 좀 답답함들 오늘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건축물을 지으시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돌봄 관련된 업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고생 감사드립니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또 유익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